네, 안녕하세요. 조경과 예술의 관계를 모색하는 오픈스페이스 오픈아트워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발제를 맡은 ULC 프레스의 신명진이고요. 반갑습니다. 지난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도 노들섬의 식물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플랜트바도 보이실 텐데요. 노들섬 식물도와 에너플랜트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옆에는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김상지 작가님, 그리고 줌을 통해서 접속해주시고 계신 베를린에서 와주고 계신 김정아 박사님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오늘 토론에 대한 소개는 곧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여전히 4단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한 어떤 부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다만 인원수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진행이 조금씩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 지키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오픈스페이스 오픈아트워크, 저희는 줄여서 이제 오소아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만솔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지난 시간 초반에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저희는 ULC 프레스라고 하는 연구 모임이자 인디 출판사입니다. 2019년 말에 모임을 시작해서 도시, 지역, 조경을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매거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모임을 시작한 구성원들은 조경을 공부하면서 만났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경 외에도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 분야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조경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어요. 네, 제 경우에는 학부와 석사로 NYU에서 근현대 미술사를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공간과 조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경우에서 더욱 이런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경, 건축, 공공예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양상을 직접 체감을 하기도 했고요. 갤러리 박물관 일 돕고 관련 업무를 해봤던 경험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연구를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제 조경관 형성에 많은 역할을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조경이라는 분야 자체도 원래 예술과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더욱 커졌고요. 그리고 궁금해진 거죠. 조경이 여전히 종합예술일까? 그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무엇일까? 어디서 만나고 함께 무엇을 해왔고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만 쌓여가던 중에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연구 모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지원서를 썼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번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중 앞에 5번은 문학, 조각, 메모리얼, 전시, 워크숍을 테마로 해서 예술이라는 막막한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세미나로 기획을 했고요. 마지막 한 번은 이니셔티브를 짜는 자리도 기획해서 이 프로젝트가 다음에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ULC 프레스는 동명의 온 오프라인 매거진을 출판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미나 시리즈의 결과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됩니다. 포스터, 텍스트, 영상, 대화록 등의 홈페이지에 아카이빙되고 최종 결과물은 2022년 1월 특집호로 낼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작업을 계속 해볼 테니 여러분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세미나 순서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순서인데요. 오늘 세미나는 조경과 조각을 테마로 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유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어질 토론을 위해 모신 두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줌을 통해서 베를린에 접속해주고 계신 막스 플랑크 예술사연구소 박사우 연구원, 그리고 도시조경연구회 보라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김정아 박사님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사님께서는 한국식물원의 기원과 진화라는 논문으로 2017년 서울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셨고요. 2018년 토마스 제퍼슨 연구소에서 단기 연구원을, 2018년, 2019년 시즌에는 에딘버러에서 고등인문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막스 플랑크 예술사 연구소에서 펠로우로 계십니다. 오늘 박사님 덕분에 어떻게 세계로 뻗어가는 ULC 프레스라는 문구를 써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작가이자 기획자이신 김창재 작가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창재 작가님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실천과 개입으로서 미술에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장소의 맥락을 가지고 어떤 관계에 참여가 중심이 되는 작업을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이 중 오늘 소개해 주실 바람산 연립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내용을 보면 참여, 공간, 설치, 건축, 해프닝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시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재미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 기획을 올해 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부터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확장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미나 발제 도시 조각하기를 후딱 시작하겠습니다. 1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홈페이지에 오소아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발제글 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공유 화면을 보지 않으시고 발제글만 읽으시거나 어떤 글 안에 넣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작품을 직접 가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고요. 몇 개 슬라이드는 제가 직접 그린 것도 있어요. 이제 사실 오늘 소개하는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그려본 거니까 재미있는 시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봄, 필라델피아 미술관 앞뜰에 7,000여 포기의 꽃이 바쁘게 식재되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노란색, 붉은색과 파란색 꽃이 4개의 정사각형에 줄 맞춰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 둘레로는 의자 높이의 상록수, 생 울타리가 둘러졌습니다. 잘 깎은 잔디밭 사이 광장에는 저마다 색색의 꽃을 든 인부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푸른 하늘이 비치는 신고전 양식의 미술가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아래 조경회사 올린의 담당자는 한 장의 거친 스케치 복사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가지 색상의 꽃을 4개의 동일한 사각형 구역에 나누어 심으며 그 사각형 내부는 4가지 방향의 선들로 구성되며 주변은 2피트 높이의 상록수 생 울타리로 경계지어진다. 겨울에도 그 열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름이면 꽃이 피어나 생기를 더한다. 식재 종류, 높이, 각, 포기 간의 거리와 구체적인 식재 방식은 원예사와 정원사의 관리에 의해 방향지어진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의 명령문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혹시? 바로 미국의 현대 작가인 솔 르윗이 1981년 구상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꽃으로 만든 4방향의 선의 한 구절입니다. 페어몬트 공원예술협회의 의뢰로 매사추세츠주의 라일리 메모리얼을 위한 장소 특정적 공공작품으로 구상된 그의 유일한 살아있는 조각작품인데요. 분명히 작가 특유의 구체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스케일도 식재 종류도 심지어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까지도 어떤 원예의 디자인을 참여한 올린에게 맡겨진 것이고요. 올린은 해당 작업을 대형 스케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 색상별로 연달아 피어날 수 있는 4가지 5종류의 꽃을 선정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4개의 사각형의 색깔이 돋보일 수 있도록 고안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식재 알고리즘까지 활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리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일련의 명령문과 개념으로 구성된 솔르윗의 작업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솔르윗 올린의 협업 사례는 공공예술과 조경이 얽히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체 간의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석의 자율성입니다. 솔르윗은 꽃이라는 매체를 지정했지만 종이 위 개념과 구상으로만 남겨놓았고 조경가의 해석과 작업 방식에 있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작업이 구상된 지 약 30여 년이 지나 이곳에 도착한 조경가는 식재의 종류, 표현되는 방식 경험과 방법과 과정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개념 미술로 잘 알려진 솔루윗은 장소를 중심으로 작품의 설치, 경험과 해석을 대중에게 맡기는 구조적인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이 타자로서 남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과 이해력을 총동원해 어떤 르윗의 명령문을 자신의 언어, 개념, 방식으로 작품의 함의를 재구조하기도 하는 결과적으로 작품의 완성에 모두가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형식의 작업으로 승화를 하는 것이었죠. 약 2년에 걸쳐서 미술관 앞뜰에 설치되었던 꽃으로 만든 4방향의 선 작업은 그 사이에 조경가라는 전문 직등이 포함되면서 정원이자 공원이자 예술 작품이자 놀이공간이기도 한 어떤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조경에 면하여 있는 공공예술의 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에서 활동하는 조경가는 말하죠. 우리는 도시경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오픈 스페이스의 경험을 빚어내고 도시의 장면을 연출을 하고 동선을 예상하되 공기와 바람과 햇빛과 빗물이 전달하는 지구의 어떤 운명적 움직임이랄까요? 그런 걸 존중을 하죠. 저는 이처럼 도시경관을 만드는 행위 혹은 설계하고 형태를 빚어내는 어떤 실현화하는 일련의 작업은 3차원적 환경 속에서 작가가 정해놓은 매체의 변화를 주는 조각 행위와도
어느 수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작업은 도시라는 어떤 공통 공간, 커먼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조각뿐만 아니라 공공예술 담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에 더해 경관은 어떤 한 사람의 기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했듯이 좁게는 집 앞의 가로수부터 넓게는 공기, 바람, 미세먼지까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일찍이 인류 문명이 태동하던 시절 비롯된 정원이라는 공간의 조형부터 오늘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경관의 재생까지도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도시를 조각하는 참여자인 건데요. 여기서 혹자는 우리라는 단어를 조금 더 발전시켜 인류세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세계를 상상할 수도 있겠죠. 본 발제에서는 여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에코크리티시즘 차원에서 도시 조각하기를 또 재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도시 조각하기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조각하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사로서 조각하기란 미술에서 재료를 새기거나 깎아서 혹은 빚어서 이체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조각하는 일과 조소하는 일을 아울러 이른다고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올리는 것, 지형의 형태를 잡고 기능을 활성화해 어떤 장소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 심지어 산을 일정 부분 깎아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도시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조각행위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주장은 조경가가 도시 조각하기에 훌륭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 설계가와 건축가, 환경 디자이너도 모두 도시 조각하기라는 공통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비단 건물을 세우고 없애고 대지 랜드폼 올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식재를 위치하고 도시의 중심이 되는 색상을 결정하고 녹지의 비율을 산출하고 도로와 수로로 선을 따는 행위는 모두 일정 도시 조각하기에 큰 틀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는 어떨까요? 특히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공공을 위치로 하는 공공예술은 어떨까요? 아마 예상하고 있겠지만 저는 공공예술만큼 적극적으로 도시 조각하기에 참여하는 분야가 더 있겠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능과 미적 가치를 저울질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미래 도시를 위한 밑그림을 덧칠해야 하는 설계 분야랑은 좀 다르게 어쩌면 공공예술에서야말로 굉장히 예리하게 날선 비판과 통 넓은 사고의 틀을 실제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공공예술에서 작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담담하고 묵묵히 또 때로는 날카롭고 웅장하게 현세를 살피는 작업은 공공예술에게 분명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 사회를 혹은 도시의 문명을 빚어내는 일련의 작업에서 예술은 고유의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발제에서 최대한 피하고자 했던 것은 공공예술이 무엇인지 조경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정의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공공예술은 미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로 미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 이상의 목적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추가적인 미적 요소는 기념비적인 거, 축하하고자 하는 거, 사회적인 성격일 것이라고 이제 논의를 많이 했는데 하지만 개념적으로 역사가 짧은지언정 몇몇 학자는 공공예술이 예술 그 자체보다도 오래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한다라고 말했던 미술사학자 폴리카의 말을 빌려서 공공예술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예술 그 자체보다도 오래된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주환과 지소각은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에 예술의 가치 위에 공공성, 소통성, 참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문화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말콤 마일즈는 기존의 예술공간 밖에서 특히 공공의 장에서 예술을 실천하고 위치하는 다양한 행위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 조각의 개념적 정원안에 대한 글에서 로달린드 크라우스는 조각이 배제의 복합재로 남게 되었다고 비판한 적도 있는데 아마 공공예술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런 거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공공예술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공공, 예술, 공간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고대 그리스 신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실행 중인 소위 건축예술법까지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다양한 사례에서 공공예술과 조경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과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옳고 그름의 정도를 논하기보다는 그 조우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을 기억하는 것이 본 발제의 목표이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공예술과 경관, 도시라는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결과물이 나와요. 크게 몇 가지로 간추릴 수는 있습니다. 기념비 혹은 메모리얼, 대도시의 공공예술 프로그램, 도시재생, 정원과 공원, 비엔날레 등. 물론 이마저도 굉장히 광활한 지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예술과 조경은 겹치는 지점이 다양해왔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거예요. 이번 발제는 그 다양함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와 담론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시조각학이라는 이번 발제 제목만큼 지금까지의 작업만큼이나 앞으로 즉 미래 조각될 도시의 경관을 기대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경과 공공예술, 특히 조각의 조우가 가장 두드러지는 혹은 가장 표준이 되는 지점은 바로 정원이라고 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원이라는 환경과 그 환경에서 작동하는 예술적 포커스로서의 조각물인데요. 특히 퍼포먼스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어떤 픽처레스크 정원의 모습을 보면 초점을 조각품 혹은 뭐 수묵 굴락일 수도 있죠. 고대 로마의 폐허를 닮은 폴리라든지 이런 걸 놓고 주변 환경을 펼쳐나가 보면서 이제 보는 자의 상상력을 촉발하는 기법 같은 걸 많이 활용합니다. 이는 경관의 통합적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조각과 조각물이 소통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원이라고 보기에는 스케일적 차이가 있겠지만 픽처레스크라는 미적 언어 속에서 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맡았던 센트럴파크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19세기 뉴욕 중심에 조성된 이 공원의 초창기 설계도면은 단 하나의 조각물이 존재했는데 바로 센트럴파크 베데스다 분수 정원 중앙에 서서 우아하게 흐르는 옷자락을 자랑하고 있는 물의 요정입니다. 1873년 엠마 스테빈스의 조각품인데요. 이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성 작가가 만든 뉴욕시의 첫 공공예술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베데스다 샘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고 건강, 순수함, 평화, 안정감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상징입니다. 미술계에서 영향력으로는 여전히 손에 꼽힌다고 생각하는 크라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각은 기념적 상징물이며 특정 장소에 위치하며 해당 장소의 의미에 대해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조각을 떠올릴 때 그것이 어떤 연관된 상징 혹은 기념비성과 쉽게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조각이라는 매체가 상징성과 너무 오랫동안 연관되어서 존재를 해온 것이죠. 조각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을 표현시키는 혹은 표현된다고 믿고 싶은 어떤 사회적 관성은 우리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에 위치하고 대중의 시선이 모이는 조각은 상징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식체계와 논리 구조를 대입한다는 것 역시 조각이라는 매체가 기존 개념으로부터 완전한 탈피를 이룰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점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는 크라우스가 주장했던 어떤 모더니즘 조각의 한계,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재해석에 대한 설명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모더니즘 조각은 앞서 단토의 해석을 빌리자면 어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기 파멸적 길에 놓여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에 환경으로부터 괴리된 조각이 조각의 질이 위치적 본성으로부터 조각의 물성을 분열시켰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보다 재미있는 지점은 포스트 모던 조각에 대한 크라우스의 해석입니다. 조경과 공공 그리고 예술의 만남이 포스트 모던적 맥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에 흥미로운데요. 장소 특정적 예술, 대지 예술, 환경 예술은 모두 조각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발전한 예술이고 오늘날 공공예술에 많은 지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념이 조각으로부터 발화되었다고 보기에는 계보적 미술사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것이 크라우스가 1979년에 당면한 과제였던 것이죠. 대지를 만나 조각이 분열하고 확장하는 것이 계보적 미술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에서 가능성을 확장하는 개념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골자인데요. 저는 이 지점을 또 조각이 심각하게 종가성을 고민하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장소라는 맥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체로서 조각은 장소에 개입함으로써 어떤 물성을 전환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즉 조각이 오브제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과정으로서의 가능성까지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80년대 대한민국의 조각공업 붐을 이끌었던 조각가 김영중은 도시의 미학에 대한 글에서 조각을 비롯한 도시 조형물의 역할을 주장했어요. 그는 기능 위주의 도시공원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 양면적 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주인이 오히려 도시에 의해서 소외되는 모순을 인식하고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내 모든 조형물에 대해서도 그 기능성 개발과 더불어 인간의 조형적 가로치고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가 도시조형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조각만이 아니라 조각부터 인프라, 스트리트 퍼니처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물을 아우릅니다. 공공예술로도 치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공의 일상에 가장 맞닿아 있는 예술적 물성이 그에게는 조각이라는 형태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작업 세계였던 조각은 물론 오랫동안 가장 고전적인 공공예술의 하나였습니다. 서기 200년경 로마의 광장에 등장한 아우렐리스 기마상이 공공의 미적 경험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공공 공간에 존재하는 조각 작품이 공공예술과 동일시였던 시기는 인류의 문명사회에서 길고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반면 오늘날 조각만을 도시의 공공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또한 어폐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요리한 설치 미술과 사운드 예술, 심지어 퍼포먼스도 조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오롯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는 조각이 공공예술과 동일시되었던 그 언젠가 이후 조각이 장소와 공간을 중심으로 경계의 확장을 이루었던 지점을 지나서 그 개념이 자체적으로 확장을 이루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힐데 하이는 공공예술의 시대가 도래한 시점을 미술관과 도시환경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는 20세기 말 오브제 중심적 집착이 전환된 시점이 어떤 정적인 것보다 과정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시점과 동일한 시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인이 두 가지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술의 패러다임이 조각에서 설치로 경관으로 장소로 어떤 확정하는 과정을 계보로서 보는 관점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하인의 설명은 공공예술이 아닌 조경에도 사실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말 도시계획이 있어 시민 참여라든지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의 급격한 상승 같은 건 도시 환경을 이루는 것이 특정 오브제가 아닌 과정과 관계성이라는 어떤 사회적 관념의 변화에 대한 분야의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경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이 도시 재생으로 진화했다는 방식은 그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대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가깝다는 해석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조경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형적 경과는 커뮤니티 디자인과 맞닿았고 공공예술에서 조각과 설치는 퍼포먼스로 참여로도 맞닿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예술의 차원에서 커뮤니티 디자인과 참여예술 사이에는 굉장히 얇은 경계만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중이 설명한 도시에서의 인간의 조형적 욕구 혹은 미적 충족감에 대한 욕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사회는 미적 경험을 갈망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구애받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다만 이 도시에서의 미적 충족감 혹은 공공예술의 기제가 바뀌었다는 점 또는 도시를 조각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예술은 도시라는 상수와 성질에 구속되고 도시는 인간 사회로 인해 상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미적 경험을 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네, 물론 조경과 공공예술의 분해적 확장은 여기서 끝난 게 절대 아니죠. 각 분야의 경계점에서 매체의 한계를 탈피하고 새로운 논리를 짜는 그런 과정은 일정 부분 분야 간 겹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 장소 특정의 공공예술 작품은 조경의 시장에서도 역시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있어요. 2009년에 조경계는 모두가 기대하고 걱정도 했던 그리고 전 세계 조경인에게 영향을 미칠 공원의 첫 개원을 기대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하이라인입니다. 철도를 선원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층위를 생성하고자 했던 이 작업은 도시를 조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달리 말하자면 전 세계 도시에 들이닥친 철도공원 조성 붐으로 이어졌어요. 철도의 선형공원화로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철과 콘크리트로 지지된 공원층 아래 넓게 뚫린 공간이 도시공원 프로그램의 새로운 양상과 함께 수많은 예술인의 작업대가 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2011년 파리 튠리리 정원에 등장한 아드리안 빌라르 로야스의 작품 지구인을 위한 시는 땅속에서 어떤 발굴되어서 탐사를 위해 흙먼지를 털어낸 지하 벙커의 생김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구 멸망 후의 세계로 주변 경관을 재형성하는 힘을 가진 작품인데요. 이에 더해서 임시 설치되어 전시 후 파괴되는 것까지가 작품의 일부입니다. 즉 장소 특정적 조형물로 등장한 작품은 어떤 임박한 경관의 변화를 암시하는 동시에 퍼포먼스까지도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 경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두 작업은 분명 접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 변화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다차원적 층위로 이어진다는 점도 역시 계속해서 시선을 잡아끕니다. 물리적 형태의 조각에서 장소와 공간, 가정과 참여를 지나가기까지 조경과 공공예술은 굉장히 많은 만남과 이별을
이어온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발제를 통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도시에서 조경과 공공예술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반대로 엄청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론적으로 두 분야를 바라보기 때문에 회상적으로 어떤 두 가지 연골기를 찾으려고 막 애쓰는데요. 그 과정에서 두 분야는 앞뒤를 바꿔가면서 인과관계를 엮이고는 하죠. 하지만 조경과 공공예술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이 두 분야가 각자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접점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서로의 눈과 입으로 더욱 재미있는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경은 공공예술로 공공예술은 조경의 일부로 또 상호 편입이 되면서 풍부한 분야 간 확장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길고 긴 발제가 이렇게 끝났고요. 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저는 오늘 토론자 두 분의 이야기를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어서 서둘러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거든요. 두 분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토론을 한 분씩 진행해 주실 건데요. 먼저 이제 줌으로 접속해 주고 계신 김정아 박사님부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를린에서 심심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국에서 또 이런 재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특히 이 두 번째 꼭지에 참여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제가 조경 곱하기 조각이었는데, 사실 처음에 초대에 언제나 저를 불러주시는 것은 환영이니 흔쾌히 오케이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발제문을 받고서는 아차 싶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신명진 씨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너무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과연 이 공공예술과 특히 조경에서 바라보는 공공예술에 대해서 과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혹시 제가 막스 플랑크 예술사 연구소에 있어서 불러주셨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곳이 예술사 연구소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연구가 조금 결이 다른 것이라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제가 이 베를린에서 지금 거주한 지 한 5개월 차,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이 이 자리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세미나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나마 할 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베를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토론한 내용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변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토론문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께서 지금 대부분 다 모두 서울에 계실 것이고, 베를린에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직접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 몇 것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공유한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 몇 것 없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사진을 넘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타이틀은 베를린에서 본 도시 조각하기입니다. 먼저 발제자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명쾌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솔 르잇 그리고 로리 올린이라는 분의 두 예술가와 조경가의 협업 사례를 통해서 우선 이 발제자의 입장은 공공예술을 대상이 아니라 행위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공공예술과 조경의 공통 분모를 참여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참여의 가치는 상상력 촉발 또는 과정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제자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저는 이 발제자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특히 두 가지 키워드, 참여, 과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의 토론, 그리고 이어지는 김창재 작가님의 토론, 그리고 이 세미나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 그 오디언스에 계신 분들께서 이 참여와 과정과 그리고 조경과 공공예술의 어떤 접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풍성한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제자의 발제문이 어떤 완결성을 갖기보다 많은 이야기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발제자가 잠깐 중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공공예술의 장소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얘기했었던 정원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 정원과 도시에서의 공공예술을 좀 구분을 하면서 특히 발제자가 강조하고 있는 참여나 과정으로서의 가능성은 정원보다는 도시에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 5개월간 베를린이란 도시에서 마주했었던 공공예술 사례를 통해서 발제자가 제안했었던 참여라는 문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 가능성을 사례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주제의 시의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공공예술 사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소재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지금 오늘날 2021년 지금 조경이 들여다보아야 되는 이유, 이 시의성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원과 도시를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원 앞에 형용사를 극장으로서의 정원이라고 붙였고 도시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장소로서의 도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발제자가 아까 중간에 그 조경과 공공예술의 그 접점을 어떤 그 쉬운 그런 출발점으로 정원, 특히 픽처레스크 정원이나 센트럴파크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서 발제자는 정원 속에 있는 조각품이 주변 환경과 맞물릴 때 어떤 그 조각품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촉발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관과 조각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과연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정원보다는 도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정원이 발제자가 주장하는 공공예술의 가치, 즉 특히 그 참여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그 조경 사학자인 존 딕슨 헌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많은 정원, 특히 픽처레스크 정원은 상징이나 알레고리가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트 같은 경우는 그 조경의 한 책에서 한 꼭지를 극장, 티어터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각이 퍼포먼스 수행자이고 경관의 일을 뒷받침하는 무대이거나 재현 장치였던 거죠. 바꿔 말하면 그 픽처레스크 정원 속에 있는 그 알레고리로 존재하는 고대 신화 속의 인물상 앞에서 우리는 사람은 관람자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는 조각이고 우리는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다, 존재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특히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가 공공예술에서 참여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곳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생활이 얽혀 있는 곳,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내 공동체의 기억이 집적된 공간인 바로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원이 아닌 도시에서야말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야말로 내가 주체적인 참여자로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곧 발제자가 주목하고 있는 공공예술이 공간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도시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도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베를린이라는 사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과연 공공예술을 통해서 도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일 텐데 발제자는 참여를 소통이나 관계성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아서 저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 도시민이 대중예술, 공공예술을 계기로 도시, 경관,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그 공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펼쳤었던 사회학자 오토 볼로가 주장하기로는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태도로 거주하기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발제자가 제시하는 이 참여, 공공예술을 통한 도시에 대한 참여가 곧 오토볼로가 말했었던 거주하기에 도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베를린에 처음 살고 있는 저의 경우에는 이 공공예술, 이 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공예술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제가 베를린에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의 베를린 거주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공공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베를린 사례를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베를린은 많이 아시다시피 하나의 거대한 공공예술 작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도시 자체가. 특히 그런 배경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그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이제 합쳐지면서 즉 장벽이 무너진 90년대 특히 베를린이 그러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베를린을 기록한 사진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원더랜드인데, 이것처럼 이 베를린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든 어떤 창조적 행위든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던 장소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베를린 사람들, 뭐 무정부주의자들, 뭐 이민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캔버스 삼아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창조적 폭동을 벌였는데,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든 공공예술을 제가 소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어떤 순으로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저의 경험 속에서 제 삶 속에서 포착했었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공공예술 또는 공공예술적 조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걸으면서 포착했던 것들인데,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오토볼로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기 한 가지 방법으로 도보 여행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입니다. 먼저 베를린 원더랜드라는 그런 어떤 별칭의 출발이 됐던 것인데요. 장벽을 활용한 것들입니다. 동서 베를린을 가르고 있던 장벽, 독일어로는 마우어라고 불리는데, 마우어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장소 또는 뭐 공간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베를린에. 여기저기에서 마우어라는 곳이 보이는데 제 주변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길에 트램을 따라서 트램이 이제 가는데, 트램이 곧 베를린 월 메모리얼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이 있는 주말이면 부근의 마우어파크를 잠깐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멀리까지 갈 때면 인발리든 파크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 장벽을 가지고 벌이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작업들을 볼 수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장벽을 조금 수정하거나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하면서 과거에 그 분단됐었던 베를린을 지워버리고 무효한 것으로 만들고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럼으로써 이 장벽들을 가지고 베를린의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베를린의 미래, 지평을 여는데 동참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인발리든 파크라고 하는 곳인데 90년대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로 만들어졌던 공원입니다. 디자이너를 찾아보니까 지금 스위스 취리대학교의 조경학과에 계신 크리스토프 지로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뭐랄까 이 거대한 이 구조물,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곧 장벽을 나타내는데, 이 장벽은 지금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장벽을 어떻게든 뭐랄까 뭔가 이렇게 만지면서 만진다기보다는 주물럭거리면서 이 베를린의 역사도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그 생각들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라앉는 구조물로 전복되는 사례도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자면 제가 아까 그 트램을 타고 출퇴근길에서 본다는 그 베를린 월 메모리얼입니다. 쭉 그 맨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높은 장벽이 이어졌던 공간인데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고 그 가벼운 그 콜텐 스틸의 그런 폴대들이 연속돼서 동서가 서로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경관을 만들어내는 프레임으로 그리고 동시에 기억을 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존재한다던가 그리고 혹은 나무가 심겨져서 오픈 스페이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서는 콘크리트 장벽이 철봉 프레임이랑 수목으로 교체되었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그 마우어 파크라는 곳에서 긴 공원의 장벽이 존재하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혹은 매 순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기존에 누군가 그렸던 뭐 메시지든 그림이든 뭐 경관이든 페인팅을 계속해서 덧대고 바꾸고 창조하는 그런 매일 새로운 벽화 낙서가 올라오는 그런 오픈 갤러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런 마우어들 말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걸림돌 블록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슈톨퍼슈타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독일어로 이곳은 노쇠로 만들어진 블록이고 나치 시절에 체포됐던 사람들의 이름, 거주지, 뭐 생일, 그리고 세상을 뭐 떠난 날짜 등을 기록한 군터 뎀니라는 그런 그 독일 작가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타난 사진 속에 있는 걸림돌이 지금 그 굉장히 미묘하게 사고석 사이 존재하는데 네 개가 이게 제 집 앞에 있는 그런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은 앞서 그 마우어 사례처럼 굉장히 두드러지게 어느 한 장소에 거대한 덩어리로 존재해야 하는 그런 구조물은 아닌데 10cm, 10cm 크기로 존재하고 이들이 그 희생자들이 살았던 집이나 실종된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베를린 여기저기 보입니다. 발에 채입니다. 걸어가다가 문득. 그래서 현재 베를린에 한 8,500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베를린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집 앞에 지하철역을 가는 길에 또는 슈퍼를 가는 길에 커피 사러 가다가 또는 연구소 가는 길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또는 시시때때로 예기치 않게 접하면서 이 발에 이렇게 블록들이 채일 때마다 수시로 희생자들을 소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일상성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이 프로젝트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악티베스 무제움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입니다.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를린에 8,5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한 개의 블록 덩어리가 120유로에 이른다고 해요. 가격이 만드는데. 근데 이러한 걸림돌을 제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또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블록에 대한 어떤 그 희생자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하는 작업들 또한 이것들을 바탕으로 베를린의 역사, 독일의 역사, 뭐 2차 세계대전 등등 어떤 희생자의 역사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들을 모두 이 악티베스 무제움이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어서 이 작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곧 뭐랄까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그 개념적인 그런 참여가 아니라 실제 이런 시스템으로서의 그 조직이 어찌 보면은 이 공공예술 그리고 그 어떤 이런 작품들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 경관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참여를 작동하게끔 하는 기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례를 할 수 있는데요. 앞에 것들과 달리 얘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정원입니다. 조경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원이라는 형태를 택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작품은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독 예술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금 아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떤 독립 큐레이터의 작품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졌고 제목은 제3의 자연이라고 하고 독일어는 다스 드리트란트라고 한다고 해요. 어, 아마도 여러분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환경과 조경이나 라펜트를 통해서도 일부 조금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경우는 이 사례를 몰랐다가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제 연구소가 위치한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전혀 몰랐을 때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초기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잔디밭 위에 이렇게 그 토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를 보고는 이 잔디밭이 이렇게 바위가 몇 개 이렇게 딱 덩어리로 놓여 있는데 이걸 보고 저는 처음에 이거 공사용 재료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서 지금 20세기 박물관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제가 아는 분께서 이게 한반도의 자연을 표현한 예술 정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서도 과연 그런가라고 하면서 좀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왜냐하면 이 노출된 흙, 뭐 시들시들한 뭐 풀 이런 거 앞에서 정원의 본질은 돌봄인데 이게 너무 내버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정원의 탈을 쓴 예술의 한계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난 5개월 동안 매일 마주하면서 봄과 여름을 지내고 이 정원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 작품이 어떤 정원이라는 옷을 입은 이유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백두대간을 뜻하는 바위 주변으로 남북한 식물 45종이 위치해 있는데 어디가 사실은 남한이고 북한인지 저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된 경계를 되게 조롱하듯이 식물들을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관을 보고 하루 이틀 보고 한 달, 두 달 보고 제 기억 속에 이 경관들이 누적이 되면서 어느덧 이 명확한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특히 베를린 장벽이라 멀지 않은 곳에서 이 경계를 막 이렇게 실험하는 그러한 이 순간들을 만드는 이 정원의 어떤 강력한 힘을 제가 목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경계가 자연 속에서 무효하다는 그런 생각, 믿음, 이것이 제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좀 많이 얘기하고 있네요.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베를린에서 봤던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과거를 수정하고 전복시키고 또 일상적으로 몸을 맞대고 이 역사를 상기시키도록 하고 변하는 경관을 기억하도록 하고 메시지를 섞도록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집합적 기억을 만들고 도시 경관을 경험하거나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참여의 루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예술과 도시 또는 도시 사람들의 소통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인 체험의 어떤 그 참여의 조건인 기억이나 체험의 통로로서의 몸, 그리고 맥락으로서의 장소가 과연 동시대에도 유효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팬데믹 시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참여의 기제가 되는 몸과 장소가 언뜻 위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보내는 그 하루의 상당 시간을 그 인터넷 공간이라는 그런 비장소에서 보내고 있고 실제로 물리적 공간에서는 거리두기를 지금 실천하고 있죠, 저희가. 근데 그렇지만 한편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마셜 맥루아는 미디어가 신체와 감각 기능을 확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를린에 있는 제가 이 줌이라는 것, 그리고 마이크, 뭐 카메라를 통해서 제 목소리, 제 표정, 제 생각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미디어의 어떤 몸의 확장, 신체 감각의 확장으로서의 미디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다음처럼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공공예술이 미디어의 형태를 띌 때 팬데믹,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참여의 통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조금 더 조경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조경에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빠른 속도로 많은 그 정책들을 내보이고 있고 많은 움직임들이 있죠. 특히 스마트 공원이라는 것이 그중에 두드러지는 사업인데 공공예술과 조경에 맞닿은 지점에서 발제자가 지목한 이 참여라는 키워드를 디지털 시대, 스마트 공원에 조금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 공원이 더 이상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근데 그치는 그런 시설물 집합체가 아니라
어떤 감각기관을 확장하는 미디어를 품으면, 즉 공공예술로 존재할 때 새로운 스마트 공원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서없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토론을 먼저 우선은 지금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사실 기대는 했었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 엄청 풍부하고 깊이 있고 너무 흥미로운 토론을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바로 토론을 넘어가기보다는 두 분의 토론을 함께 듣고 나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는 김찬 작가님 토론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작가 김창재입니다. 저는 장소의 문제 그리고 도시경관이 비판적으로 기능하는 것과 경험으로 전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무척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서로의 분야에서의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신명진 선생님의 발제문을 받아보고 하나의 사례로 올해 제가 진행한 고고미술 프로젝트 바람산 연립에 대해서 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제자가 조경과 공공예술을 접점으로 주목한 공동체와 참여는 미술에서도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고, 저 역시 일상의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일시적인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을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바람산 연립은 도시의 특정한 장소를 변화시키는 것을 다루기에 오늘 발제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산 연립은 서울시 문화 문체부의 후원을 받아서 신촌 바람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바람산에 위치한 공공시설 일대가 공공의 장소로 작동하고 여기서 지역 주민과 관공서, 시설과 청년이 연립하는 것을 주제로 합니다. 연립은 주거지의 형태에서 따온 말인데요. 시민성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위해 몇 장의 이미지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준비한 노트를 읽도록 할게요. 퉁산. 산의 이름은 대개 형태를 따르는데 신촌에 위치한 바람산은 정해진 모양새가 없는 바람을 이름으로 한다. 그리고 바람산 정상에는 전망대와 풍차가 있다. 서대문구는 풍차를 바람산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 풍차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속도로 회전하기 위해 전력을 소비한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차는 기능을 위해 역동적이고 위협적인 반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풍차는 무력하게 경험된다. 위협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풍요로운 반면 안전한 것은 빈곤하고 위험하다. 바람산의 북서측 비탈에 위치한 것은 서쪽부터 바람산 어린이공원, 연세대 캠퍼스타운 S큐브, 신촌문화발전소와 신촌동 자치회관으로 각각 정치, 일, 문화, 생활이라는 시민의 삶의 중요한 요소를 지원한다. 모두 지자체인 서대문구가 소유, 운영하고 있다. 도시정부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환경을 바꿔나간다. 신촌동 자치회관과 신촌문화발전소 사이에 설치된 계단과 주민이 세운 다리 계단은 서로 마주하고 있다. 둘 다 필지와 필지를 넘나드는 시설로 편리함과 일종의 초월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전자는 발전소의 건축 양식과 같아 해당 건물이 지어질 때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유추되는 반면 집과 도로를 연결하는 통로는 일부 끊어져 있어 불법적이던 것이 부분 양성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형이나 필지, 도시계획 등을 거쳐 생산된 장소는 고정되지 않고 이용자들의 삶을 통해 전유된다. 이 전유는 다시 공동의 장소 만들기의 조건이 된다. 대학 인근의 하숙촌인 바람산의 거주자 연령대는 20대가 대부분이지만 오래 거주하고 지역에서 교류가 있는 사람들은 노인층이다.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는 정해져 있다. 바람산 어린이공원은 문화광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작업의 초기 아이디어는 이 공원이 광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바람산의 환경은 누적된 필요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전략적으로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지가 그러하듯 청년과 문화예술은 이를 위해 동원된다. 광장이 작동되려면 새롭게 유입될 사람들의 마음이 바람산에 엮여야 한다. 바람산은 우연히 방문되는 장소가 아니다. 서대문구는 바람산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지자체의 기획과 욕망이 과시적으로 전시되는 바람산에서 공공의 장소를 비판적으로 구성하고 기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과제는 개입하고 설득하고 수정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다. 공모를 기획했다. 공모의 세부 과제는 크게 둘로 안전한 보행 동선을 마련하는 것과 바람산의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별도의 참가 자격은 없었지만 주민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완했다. 공모는 공공시설의 위아래로 놓인 길까지 대상지로 한다. 주된 보행로로 활용되는 윗길은 교통이 혼재되어 불편하고 위험한 반면 아랫길은 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적으로 점유되곤 한다. 각각의 쓰레기 배출 공간으로 활용되던 신촌 문화발전소와 캠퍼스타운 S큐브 사이 공간은 전시를 매개로 일시적이지만 대안적으로 작동한다. 발전소와 S큐브는 자치회관과 협의해 쓰레기를 다른 곳에 배출하고 해당 장소를 개방해줬다. 전시는 투어 형식으로 기획되어 현재의 풍경과 공모 당선작 열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10인을 섭외해 각 제안에 반응하는 안내 역할의 작업을 요청했고 이 모음집이 안내서로 배포된다. 6월 한 달간 설치된 현수막 작업은 전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풍경을 비판적으로 수정한다.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주체를 드러내고 단절되어 기능하지 못하던 장소를 이어 작동하게 한다.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목표해야 하지만 또 다른 문제다. 다른 상황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창작자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것을 포함해 각 욕망을 무시할 수 없다. 성실하게 해소할 수도 없다. 이미 수많은 욕망이 과시적으로 우리의 생활터전에서 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조정의 기회로 삼고 싶었다. 작품은 특정한 경험과 기억을 반복하고 잉여 가치를 생산해 결국 무언가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능할 줄 몰랐다고 순진한 척 말하지 않도록 하자. 스스로 끔찍한 것이 되거나 이를 보기 싫어 고립을 택하지 않겠다면 개입해 수정하도록 하자. 남는다. 바람산 연립은 미래의 사건을 앞당겨 실행하는 것뿐이라 쉬운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소는 힘 있는 장소로 그 자체가 상징이 될 테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한편에 저번 편을 오마주하자면 한편에 시를 부른 느낌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준비한 질문이 많지만, 일단, 당장은 한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휴식을 먼저 가진 다음에 좀 정리를 하고 질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자 토론으로 2부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이 발표해주신 내용이 너무 흥미로웠는데 먼저 작업하신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작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후에 김정아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질문 있으시면 같이 하시고 토론자분들께서도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먼저 바람산 열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진 부분이 약간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작업이 일어나고 그 사이의 시너지가 굉장하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뭔가 저희가 많이 쓰는 게 공유, 뭐 협력, 협조, 콜라보 이런 건데 연대. 그렇죠. 연대 맞아요. 근데 연립이라는 단어를 딱 꽂히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었죠.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연립이라는 이때 생각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이제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립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하다가 자립이 가능한가 아니면 내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게 독립이었던 건 아닌가 약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자립이나 독립이나 둘 다 되게 외로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립이라는 단어를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보면서 연립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뜻깊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가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말할 때도 뭐 빌라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연립이란 말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다시 이 단어를 지금 쓰면은 약간 의미 있게 좀 더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바람산에다가 이제 연립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됐어요. 아, 제가 연립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연립주택밖에 없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봤을 때는 연립주택 도시재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네. 처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신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공모전을 하시게 된 거였어요. 사실 공모전 하면은 건축도 그렇고 미술적도 그렇고 되게 애증의 단어잖아요, 네. 공모라는 게. 그래서 그걸 하시게 된 경위도 같이 궁금합니다. 네, 그 공모라는 과정을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넣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바람산 연립이 가능하게 됐던 그 사업의 조건 중에 하나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처음에서 설명드릴 때 이제 뭐 문체부와 서울시가 주최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되게 이제 특별한 사건인데 이게 코로나가 계기가 돼서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문체부와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이제 공공미술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이게 2월 달 정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6월 말까지 사업이 끝나야 된다. 뭐 그리고 정해진 금액이 있고 정해진 금액을 이제 일부는 사업비로 써야 되고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이게 절반 정도는 문화 복지 사업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되게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미술로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원했던 거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전환하고 싶다는 기획인데 이게 그 기간과 예산을 통해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장소를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가라는 문제점들을 좀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모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전문가, 비전문가, 어떤 일반인 여러 분야의 이제 사람들이 이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이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전술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마 김정아 박사님이 얘기해주신 베를린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던 게 조경도 창작행위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조경가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얽혀있는 지자체 너무 많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아 박사님이 베를린 사례를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를린 경우에는 사실 장소개혁이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개혁이 원동력으로 작동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공적 기업과 완전히 다른,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장소에서. 먼저 박사님 먼저 답변 듣고 혹시 작가님도 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토론문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음번에 오픈 스페이스, 오픈 아트 그의 주제가 메모리얼이더라고요. 다음 달에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베를린에서 지금 공공예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당 부분이 메모리얼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발제자분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번에 메모리얼은 누가 발제를 하는가 등등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제자께서 지금 어떤 도시에서의 그 공간성, 그 조각과 조각하기에서의 그 장소적 맥락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베를린이 저는 이제 원더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맞아요.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우어의 사례들이라던가 아니면 걸림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두 그 분단 또는 뭐 장벽 아니면은 뭐 전쟁 아니면 유태인 뭐 나치 이러한 커다란 역사와 관련 없이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조금 소소하고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 가치로서 이 베를린이 도시라는 무대가 존재하는 그런 공공예술들은 없을까 한다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예술계에 와 이렇게 깊이 발담그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음, 어, 그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저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지역적인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잘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90년대 때의 그 강력한 그 어떤 동서 베를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서의 그런 기획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새로운 것들이 매우 그 거대한 역사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베를린보다는 제가 느낀 지금의 베를린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예술 행위들 또는 그런 작품들은 이러한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대한 이슈들 예를 들면은 뭐 기후변화라던가 뭐 생태라던가 어떤 뭐 환경 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음, 또 다른 그러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거든요. 이것이 딱 맞는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계속되는 팬데믹 때문에 사실 많은 특히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는 작가분들이 이곳에서는 굉장히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초에 팬데믹 중에서도 한 개 오픈된 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어찌 보면 공공예술일 수 있겠죠.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 템페로프는 여러분 조경을 전공하신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공항이었다가 공원으로 바뀐 예. 그 템페로프가 지어질 때 옆에 빗물 저류지로 유수지로 같이 만들어졌던 공간이 있는데 템페로프가 기능이 끝나면서 그 공간도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거든요. 플로팅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진 문화 공간인데 이곳에서 올 봄에 6월에 그 전시가 있었습니다. 전시 제목이 영어로 Terrestrial Assemblage라고 해서 그 어려운 대목을 갖고 있는데 핵심은 얘기하자면 그 뭐 글로벌 환경 문제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얘기들 어떤 그 경계에서 그 꼭 어떤 지역에서뿐 아니라 조금 굉장히 큰 시각에서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 전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새로웠던 것은 이게 화이트 큐브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공원 옆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 공간이 거기에 물이 있거든요. 유수지였기 때문에.
그 유수지 위에 전시들이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 유수지 위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진짜 이것을 다 전시 메시지를 읽으려면 물 위를 걸어가서 하나하나 감상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간 구성이 꼭 어떤 이렇게 시각적으로 작품을 보고 또는 팸플릿에서 글을 읽고 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몸으로 이렇게 물을 가르고 부츠를 신고 장화를 신고 가르고 지나가면서 또는 뗏목을 타고 지나가면서 비가 오면 더 높은 그 물길을 걸어가고 뭐 개구리가 많은 날이면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지나가고 뭐 이렇게 숲을 헤치며 지나가고 이런 동선 구조가 조금 저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좀 새로운 그런 어떤 그 경험의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약간 얘기하면서 많은 바깥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보자면 발제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대한 역사 대 어떤 개인의 기억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또 다른 이 2021년 요 팬데믹이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다른 어찌 보면 굉장히 거대한 거죠. 글로벌 환경 위기라는 문제가. 그렇지만 저희가 매일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뭐 그리스나 터키의 산불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저쪽에 굉장히 홍수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하지만 현실적인 이러한 그 또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그 공공예술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형태가 뭐 이렇게 글이나 그림뿐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뭐 구조물 이런 형태뿐 아니라 직접 몸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전시 기획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특징적인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네. 너무 흥미롭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 파티로 유명한 독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후변화 관련된 예술 작품이 많을 거라고 상상은 하지만 기후변화 작품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특이한 공간들이 놓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잘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뭐 미디어에 잘 소개가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 역시도 사실 어떻게 그런 환경이 갖고 있는 이야기, 또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공공예술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그런 네.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공공미술의 경향이나 뭐 약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네, 다만 이제 이번 이제 제가 이제 바람산 연립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그 큰 사업, 약간 자체적으로 이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제가 진행했던 것처럼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곤 있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는 최근에 조금 어떤 흐름이 있나 약간 관심 있게 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이제 정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크게 어떤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말은 안 하면서 이제 공공성이나 이제 도시에서의 삶이나 어떤 도시에서 일어나는 정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분야들의 이제 미술 작품들이 오히려 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공적이고 공공미술답고 약간 더 이제 저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바운더리 같은 것들을 조금 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작품들을 이제 어떤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전시나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 이런 것들을 가면서 이제 되게 이제 흥미로운 작업으로 이제 공공성을 다루는 작업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약간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게 이제 한 호주 작가인지 아니면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 위주의 설치 작업인데 그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 작업에서 다루는 얘기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호주라는 광활한 땅덩어리, 이제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는 되게 사람들이 이제 원치 않는 땅들, 뭐 그렇게
생산성이 높지 않는 그런 땅들이 있는데 그 안에 최근까지도 약간 노예처럼 이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약간 거기서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권의 범주에서 바깥의 지점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농장주가 어느 시점에 의해서 더 이상 그 농장이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겠다 하고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된 거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땅에 대한 기억, 땅에 대한 향수나 아니면 그 바라는 것 때문에 이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자기네 이야기들을 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에 대해서 캡션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제 그 캡션에 보면은 호주 거주민 또는 뭐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 작업은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보는 것을 뭐 조심히 볼 것을 권합니다. 뭐 약간 이런 제가 약간 정확한 워딩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약간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술 작품이 정치를 다루려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감상을 할 때 편안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이나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미술 작품, 공공성을 다루던 안 다루던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었구나. 약간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번 발제에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리차드 세라의 틸티드 아크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공공예술 작품이 이제 시민들의 원하는 것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례였고,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히려 다른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이 언급해 주셨던 디지털 시대, 미디어 아트, 그리고 스마트 공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땅이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들인 건데 디지털 세상에 왠지 땅이 무한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어떤 지금까지는 사실은 스마트 공원 하면은 기능적인 것, 효율적인 것, 효용적인 것 위주로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공공예술과 스마트 공원의 조합, 디지털 아트의 가능성, 사람들에게 정말 열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제 흥미로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본 사례는 없어요, 사실. 근데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공공예술로서의 미디어 아트가 스마트 공원 또는 스마트 도시와 결합된다면 어떤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떠오르는 이야기를 한 가지 그냥 하도록 할게요. 저는 뭐 미디어도 충분히 이제 비판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매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사례로 이제 제가 직접 본 작업은 아니고 이제 어디서 이제 글로 전달받은 어떤 작업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도시를 거닐거나 이제 어떤 장소를 봤을 때 이 장소가 어떤 관계망을 갖고 형성이 됐거나 누가 소유를 하거나 누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놓는지 뭐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미술의 과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작업 중에 하나는 되게 이제 그 장소 자체도 뭔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도시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뭐 증강현실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상지를 이제 바라보면은 그 안에 배경적으로 이제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뭐
장소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각할 수 있게 했던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정확한 그 작가 이름이나 작업 이름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네. 네. 혹시 박사님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 뭐 특정 사례를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매우 여러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글을 썼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접근했지만, 실제 사례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자면 정말 있죠. 저희 그 학교 때 계속 배우는 그 밀레니엄 파크 있잖아요. 미국의 시카고에. 밀레니엄 파크에 그 몇 가지 특징적인 공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뭐랄까 거대한 그 구조물 덩어리인데 그게 그 시카고의 여러 다양한 인종들 사람들이 얼굴이 나오고 그 얼굴에서 이렇게 뭐 물줄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언급했었던 디지털 시대의 어떤 감각의 확장, 뭐 몸의 확장으로서의 어떤 머신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어떤 공헌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구조물이 지금도 있나요? 강남역에 가면 강남역에서부터 저 위에 그 교보문고까지 쭉 미디어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보 검색하거나 뭐 지도 보거나 뭐 광고 나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머신인 것 같아요. 막 기술 뭐 이렇게 자랑하고 뭐 정보 검색하는 그런 기둥에 불과하니까. 근데 그것이 시카고에 있는 그 밀레니엄 공원에 있는 그러한 존재 형태라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막 나오면서 그게 이렇게 물로 발사되면서 내 몸에 이렇게 부딪히고 그냥 그 화면 자체가 사람의 얼굴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냥 사람의 그 뭐랄까 여러 다트들의 합이고 잔상이지만 그것을 인지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굉장히 물을 내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머신이 아니라 또 서로 소통이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감각적인 어, 예술의 형태의 스마트 공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네, 저희가 사실 질의응답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연관된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채팅창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김정아 박사님 마지막에 조경에서 감각기관을 확장시키는 미디어의 가능성을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인터랙티브 디자인과 같은 센서를 이용한 디자인 기술이 공공예술과 조경에 관계를 허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험, 감각과 관련된 기술은 앞으로 조경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은 말을 막 이렇게 제시했더니 또 질문이 많네요. 네, 먼저 질문해주신 김수인 씨 감사드립니다. 네, 인터랙티브 디자인과 같은 센서가 조경에서 공공예술과 조경의 관계를 허물 수도 있겠다. 어, 어떤 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우선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글로 적어봤습니다만, 막 이렇게 정리된,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그런 답변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그 토론 시간에 잠깐 그 발제자분께서 질문 주셨던 어떤 개인 기업과 거대한 그 장소 기업 사이에서의 어떤 그 대립이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이런저런 두서없는 답변을 하다가 베를린의 올 봄에 그 터레스트리얼 어셈블라지라는 그 전시가 있었다. 물 위를 걸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에 한 작품이 뭐였냐면 제가 작가분이나 뭐 그 작품 명칭은 지금 다 잊었지만 간단하게 묘사하자면 물하고 그 늪이 이어지는 그 경계 부분에 작품이 위치해 있었는데 무슨 상자 안에 약간 그 거대한 그 달걀 같은 그런 덩어리가 있었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얘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소리를 낼 때마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런 구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랄까, 이 장치가 제가 가까이 갈 때의 어떤 거리, 디스턴스나 아니면은 다가갈 때의 어떤 움직임, 이게 또 바로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나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물체하고의 그 작품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을 계산을 통해서 그 파동의 뭐 크기나 빈도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제가 움직이는구나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뭐랄까 아직 말로는 설명 못 하겠지만 그 뭐랄까 우리 조경에서 다룰 때 그 우리가 식물이나 어떤 순간만 뭐랄까 이렇게 경관만 고정된 경관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느낌이나 뭐 소리라던가 뭐 그러한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재미있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단순한 요 하나의 그런 사례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좀 약간 이러한 생각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단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소영 씨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박소영 씨. 읽으면서 답변하자면 극장으로서 정원, 장소로서 도시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박소영 씨는 살면서 서울에서 정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 도시의 정원 또는 정원의 도시성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느끼셨다고 했는데 정원 박람회, 플랜테리어, 상업경관에 있는 중정 이것이 모두 도시의 정원의 특성을 가진다는 생각을 하셨고 바로 지금 정원도 도시에 포섭되고 있고 시민 소비자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고 경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사실 인스타그래머블하게 극장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역동적인 장소로서 도시에서 정원의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제가 질문의 한 부분 더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사실 조금 헷갈리는 게 제가 소개한 제3의 자연 사례를 들어보면 정원에서 조각이 아닌 식물이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 정원에서 식물이나 비인간 생물, 미생물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로서 등장할 가능성도 보이는데,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극장으로서 정원과는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도 처음에 제3의 자연 다스 드리틀란트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엉성해서 이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2019년에 만들어지고 방치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2021년인데 2019년에 화려하게 성대하게 오픈하고 막 컨퍼런스하고 조수미 소프라노도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런 성대한 오프닝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무대로서만 존재하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얘가 방치돼서 지금 오늘에 이른 게 아닐까. 역시 작가들은 정원을 그냥 설치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이것을 좀 지지하지 못했었는데 이곳에서 알게 된 한 큐레이터 분이 바로 이 작품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주기적으로 가서 직접 물도 주시고 뭐 이렇게 풀도 뽑으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식물들이 처음의 계획과 달리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빙 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보식도 하고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요것이 어떤 출판물로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마주했었던 거는 문득 그 순간이었던 거죠. 3월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순간, 그리고 엉성했었던 순간.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순간에만 제가 정원을 접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얘를 극장으로서의 정원 또는 인스타그램의 뒷배경으로서의 어떤 연출로서의 정원으로만 생각했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접하면서 이 움직임을 제 머릿속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에 그 힘들을
직접 파악하고 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극장이 아니라 정말 이 움직이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공공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이 박소영 씨께서는 식물이 행위자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끄덕끄덕만 한다면은 맞아요. 식물이 그냥 행위자, 뭐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있고 움직이고 이런 행위자에 머무를 텐데, 만약에 제가 이것에서 메시지를 뭐 전달받고 이 어떤 그 경계를, 자연 속에서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또 다른 행위로 제가 제 삶 속에서 또는 저의 활동 속에서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저의 어떤 또 다른 퍼포먼스로서 역할이 아닐까 싶고, 이 큐레이터 역시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리고 계속 사진도 찍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것도 큐레이터로서 예술가들의 어떤 지속적인 퍼포먼스이지 않을까. 이것이 단순히 설치, 뭐 무대,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공공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사실 제가 정원 부분을 많이 후루룩 넘기고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오히려 되게 상세하게 오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 예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데,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드리고 싶었던 공통 질문이 있었어요. 약간의 배경을 드리자면, 이번에 오소와 2회가 환경과 조경 같은 이제 어떤 조경 관련 미디어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감사히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남기면서 조경이 조속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의 의미의 글을 적어주셨어요. 저는 이번 발제를 통해서 예전에는 조경과 공공예술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냈었고, 때로 경쟁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발전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에서 주셨던 분이 혹시 오늘 세미나를 보셨다면 오해가 풀렸을지, 또는 더 큰 이제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쩌면 구태의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업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나 경관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한 이제 부딪힘, 겹침 또는 뭐 콜라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만남이 일어날 텐데,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정확히는 어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또는 이제 같은 경관을 바라봐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데서 굉장히 생소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의 경관 속에서 또 장소 속에서 함께 작동하거나 또는 이제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조속과에서 이제 자기의 영역을 이제 침범하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표현을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침범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미술 작가로서 만약에 제가 조경을 하는 것이 이제 조경으로 도시경관을 수정을 하고 막 하는 것이 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작업이라서 그걸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하더라도 그거를 그것 자체가 되게 큰 관심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제 어떤 경관 자체가 어떤 미술적 아니면은 어떤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서, 어떤 경험되는 방식에 의해서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설득이 돼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라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실험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오히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답이 있을 것 같다 하면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비슷한 영역이 이제 다른 반대로 이제 조경가가 어떤 예술 작업을 통해서 이제 조경적인 어떤 자신의 관심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그 창작자의 목표일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이제 더 이 창작자들이 목표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생애사 쪽으로 이제 다른 영역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정학 박사님 의견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김창재 작가님께서 침범할 수 있으면 침범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매우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댓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공예술 조경의 이 콜라보 또는 곱하기 아니면은 뭐 이러한 혼란이 어찌 보면은 바운더리 긋기가 아니라 판 만들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는 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리더가 누가 될지는 모르죠. 뭐 그 리더나 아니면 판을 주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격이 조금씩 바뀔 수 있고 목표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목표가 꼭 저희가 뭐 군대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깨끗한 제품처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접하는 거,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의 경계를 되게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 혼자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재미나게, 다이내믹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공예술 곱하기 조경이. 그리고 그랬을 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다스 드리트 란트 사례처럼 이것은 설치 예술인가 혹은 정원인가 하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의 입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정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비록 큐레이터가 직접 주도하긴 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그건 바운더리 긋기가 아니라 판만 들기고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오히려 경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재미없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나 그리고 오늘 같은 시대에는 그 한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시도하고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의 세미나가 이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던지면서 더 많은 그런 가능성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올라주셨는데요. 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만약 조경이 정치적, 역사적 메시지를 가진다면 어떠한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두 분 다 되게 적극적인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발제자님과 이제, 김정아 선생님께 발표를 들었을 때, 공원이라는 장소를 오히려 어떤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공간으로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공원 자체가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공간으로 성립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한 사례로 말씀해 주셨던, 스카이라인 만들었던 네. 하이라인 사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철도망
했던 유휴 공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재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뭐 픽처레스크 공원 같은 사례가 과연 우리들한테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재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중립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그게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될까? 근데 그러니까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 이제 공원 자체를 이제 갤러리라든지 어떤 극장과 이제 그러니까 유사한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해보게 됐어요. 이제 뭐 극장이나 이제 미술관, 갤러리 같은 공간도 되게 화이트 큐브 아무것도 이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오롯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작품을 읽어야 되는 연극을 이제 감상할 수 있게 어떤 무대가 형성이 되었었던 과거에서 지금은 이제 미술관도 그렇고 되게 구체적인 어떤 어젠다를 제시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정원이 기능할 수 있을까? 이제 한 비슷한 사례로는 이제 뭐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파크 픽션 같은 경우가 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자신의 공원을 마련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사례는 있었죠. 그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네, 말씀드리면서, 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작가분이 계시니까 정말 사례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박사님 혹시 의견을 짧게라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박정현 씨의 이 질문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굉장히 무거운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저는 여기서 이 질문에 조금 수정한다면, 만약 이것을 조경 작품이라고 했을 때랑 되게 두 개의 질문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조경 작품이 정치적 역사적 메시지를 가진다면 이라는 질문하고 조경이 정치적 역사적 메시지를 가진다는 질문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조경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작품 하나는 어떤 꼭 어떤 개인 또는 뭐 어떤 도시의 어떤 단체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영향력은 그것은 그때그때 그 단체나 개인이나 아니면 작가의 내세우고 싶은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충분히 힘은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조경 작품이가 아니라 조경이 정치적 역사적 메시지를 가진다면 어떠한 영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답변이라기보다는 떠오르는 생각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제가 막 보다 보니까 그 미국의 스케이프라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조경회사가 있던데, 그 스케이프가 오이스터라고 하는 그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강변을, 워터프론트를 새로 재개발을, 그러니까 재설계를 하고, 그것이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데 적응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재설계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것을 CNN님과 함께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례가 이 질문에 조금 한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처럼 당장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조경 작품을 통해서 매우 이렇게 속수무책이거나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지는 상태가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조금 공동으로 대응하고 조금의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은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증명하고 설득하고 조금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기운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뭔가 사실 저런 질문,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거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답변을 하면서도 계속 저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아 맞다 이것도 있었지, 아 맞다 이것도 있었지 하면서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약간 저 질문을 약간 수정을 하면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메시지를 가지는 것 이전에 이제 정치적이고 역사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 장소가 그 메시지를 이제 재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이제 네, 메시지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 힘이 있어야 되는 힘과 영향력을 통해서 그 장소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과제처럼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다시 보니까 드네요. 네. 조경가들이 열심히 합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안에 담을 수 없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거는 세미나 2시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시작인데 너무 아쉽지만 네,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와서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두 분 토론자분께 마무리 혹시 오늘 참여했던 소감 이런 거 한 줄씩 부탁을 드리고요.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항상 이제 새로운 분야,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자리는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면 안 될까, 어쩔까, 이제, 모르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조경이라는 말 자체와 이제 조경가의 과제라는 지점들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공동의 과제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박사님,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창지 작가님께 질문이 많은데 다음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발제자분의 이 신선한 이 발제문이 저의 생각을 조금 정리는 안 됐지만 이렇게 막 만드는데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말만 더 덧붙이자면 이 박정현 씨의 질문을 아까 작가님께서 조금 수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수정하면서 힘을 만든다기보다 이미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과연 이 발제자분이 여기서 많이 얘기했었던 어떤 장소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게 심심하고 평형 이런 거 외에도 뭔가 이렇게 끓고 있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 힘이 이미 모아져 있고 가능성이 막 이렇게 축적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작가들뿐 아니라 조경가들에게도 계속 다가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이미 뭔가 잠재력이나 그런 막 역동적인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또 공공예술과 좀 엮어본다면 조경가들에게 새로운 실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 말씀까지 언제나 너무 기대했던 대로 훌륭하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경과 예술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저희 오소화 세미나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다음 달인 9월 8일에는 조경과 메모리얼을 주제로 지금 아우리에 계신 손은신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온라인 줌 참가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등록해주신 연락처로 소식 전달 드리니까요. 다시 신청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온라인 현장에서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거나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의 시청자 중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죄송한데 17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될 이제 오소와 오픈 피드백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진행에 관한 것부터 발제에 대한 못다한 토론과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보는 시간입니다.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세미나와 같이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통해서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현재 텀블벅을 통해 ULC 3호를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도시에 흐르는 시간이고 레트로스케이프부터 젠트리피케이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 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고 유튜브로 영상 업로드할 때는 영상 위에도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과 시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